엄마, 요즘 파출부 부르면 기본이 몇만 원이에요. 그 돈을 왜 써요? 엄마가 와서 그냥 좀 해주면 되잖아요. 어머님, 하은이 간식 좀 신경 써주세요. 제발 아무거나 먹이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매일 듣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딸의 부탁으로 손녀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맙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5만 원과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식이나 사드세요. 70년을 살아온 제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잘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가슴 뭉클한 반전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5만 원과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힘으로 장만한 집도 있고 혼자 지내는 것도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그리고 동네를 산책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서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선이는 결혼한 지 5년 된 직장인이었고 사위 민수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육아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선이의 말에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이제 막 4살이 된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하은이를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 오랜만에 아이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하은이를 봐주러 간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외할머니, 하은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선이와 민수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이는 제가 갈 때마다 과일을 챙겨주고 반찬도 싸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하은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챙기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와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그림책을 보고 블록을 쌓고 소꿉놀이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좋아. 하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몇 시간씩 하은이를 봐주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에서 나와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딸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평소 친구들을 만나도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면 친구들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 복 받았어요.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지선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하는데 무슨 복이냐고요. 저는 그저 딸을 돕고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하은이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위 민수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은이를 보는 것도 즐거웠고 딸 부부를 돕는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천천히 변해서 저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수요일에도 와주실 수 있어요? 지선이의 전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가던 게 수요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역력해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금요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어머님, 금요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엔 사위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회식이 있어서 퇴근이 늦을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나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를 보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오후 2시에 가서 6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선이네 집에 도착했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돌보기 전에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그릇이 더러운 채로 있는 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선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 설거지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딸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설거지가 자주 쌓여 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매번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면 전날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고 하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빨래 좀 돌려주실 수 있어요? 지선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늘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널고 하은이를 돌보았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가는 길에 마트 좀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유랑 기저귀 떨어졌거든요. 리스트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 유모차를 끌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팔이 아팠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죄송한데 괜찮으시면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님, 하은이 목욕시켜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병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가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지선아, 다음 주 화요일은 못 갈 것 같아. 엄마 병원 가는 날이거든. 전화로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병원 다른 날로 옮기시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병원 약속을 옮기라는 건가요? 근데 지선아, 병원 예약은 3개월 전에 미리 한 거였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제 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잘해야 승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선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전화해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약은 한 달 뒤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애들이 힘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지선이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하은이를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손녀의 맑은 목소리가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부탁은 어느새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선이나 민수에게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 오늘 하은이 간식 좀 챙겨주세요. 아침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그렇게 그들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지선이네 집에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끔은 주말에도 갔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거래처 담당자와 약속이 생겼는데요.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그 거래처 약속은 골프 모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일정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리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날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회의 때문에 못 가요. 하은이 좀 부탁드려요. 저는 요가 수업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미뤄졌습니다. 미안해, 오늘 손녀 봐줘야 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속을 잡을 때 저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바쁠 테니까 우리끼리 먼저 날짜 잡자.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일의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설거지, 빨래, 청소가 기본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퇴근하고 바로 먹을 수 있게요. 사위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재우고 저녁까지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창문 닫기, 이런 것들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시간 나시면 화장실 좀 청소해 주세요. 요즘 우리가 너무 바빠서요. 지선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지선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많이 아파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그러시네요. 진작 말씀하시지. 지선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갔습니다. 약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지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은이한테 감기가 옮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사위는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기 걸리셨으면 좀 쉬시지. 하은이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은이한테 옮을까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병균을 옮기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약속을 또 미뤘습니다. 3개월마다 가던 정기 검진을 5개월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예약 날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병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정을 우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사위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왜 조금 일찍 가시려고 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위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이가 오늘 좀 늦는데 30분만 더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 되었을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손녀를 돌보는 건가 아니면 집안일을 하러 가는 건가? 가족을 돕는 건가 아니면 당연한 의무를 하는 건가?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위 민수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8시까지 서둘러 와주세요. 저희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간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부탁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가 아니라 해주세요였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엔 분명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처음엔 분명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제가 늦으면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찍 가면 왜 일찍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은이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리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일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요? 아니면 파출부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릇을 이쪽에 놓으시면 안 돼요. 지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일을 배워야 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일의 범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저희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하거든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 반에 도착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은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것. 그 다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모든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하은이와 함께 먹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낮잠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반찬도 미리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말에 먹을 수 있게요. 지선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치 반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깨어나면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블록을 쌓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하은이를 목욕시키고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베란다 정리 좀 해주세요. 오랫동안 못했더니 좀 지저분하네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을 닦고 정리하고 배치를 바꿨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사위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선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엄마 미안해요, 엄마 감사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해놓으셨어요? 엄마, 왜 이건 안 하셨어요? 확인하고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과일이나 반찬도 더 이상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장을 보고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 반찬 맛있네요. 집에 가져가지 말고 여기 두고 가세요. 지선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선아, 오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근데 오늘은 꼭 와주셔야 해요. 지선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파스를 붙이고 갔습니다. 무릎을 절뚝이면서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은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걸음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하은이 떨어뜨리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 건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돌보는 도구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녀 하은이만이 위로였습니다. 외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가 제 무릎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4살짜리 아이뿐이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외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때문에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힘없는 눈빛. 이게 정말 나인가? 70년을 살아온 정미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인가? 나는 저 집에서 뭘까? 거울 속의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일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일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도 제 삶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집의 일을 잘 해내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사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7시까지 와주세요.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가족을 돕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그렇게까지 하지 마. 당신 삶도 소중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제 삶도 소중했습니다. 저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쓰이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또 사위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답장을 왜 안 하세요? 7시까지 오시는 거 맞죠? 저는 응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지선이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딸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 가니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엄마 벌써 오셨어요? 느릿느릿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반차거든요. 점심에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아침은 간단하게 좀 차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밥을 먹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좋아하는 거 하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있을 때만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하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니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낮잠에서 깼습니다. 외할머니, 아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간식을 주고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외할머니, 이 공룡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래. 우리 하은이 공룡 좋아하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피로도, 무릎 통증도, 서운함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은이를 목욕시켰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하은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외할머니도 맛있어요?
응, 우리 하은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이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지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사위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의가 길어져서 늦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늦는구나. 하은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개어서 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없던 봉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5만원권 지폐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사위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식이나 사드세요. 메모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간식이나 사드세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와 메모를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내가 이 집에서 가진 의미구나. 5만 원으로 정산되는 사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 그저 그런 존재. 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딸을 돕는 엄마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5만 원이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정산된다는 게 슬펐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돈으로 계산되었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반찬 만들기, 하은이 돌보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모든 집안일. 그 모든 것이 5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주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마운 마음을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말로 하기 귀찮으니 돈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5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깰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도, 제 건강도, 제 마음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저는 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5만 원과 메모 한 장.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도로 놓았습니다.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메모가 보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냥 가셨어요? 인사도 없이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지선이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야,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야. 결국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선이가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온 듯 숨이 찼습니다.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1시까지 회사 들어가야 해요. 시계를 보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이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이제 하은이 못 봐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선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의 봉투와 메모 이야기를.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선이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민수 씨가 고마워서 드린 거잖아요. 엄마도 용돈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맞벌이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는 편하게 사시잖아요. 우린 회사 다니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편하게 산다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집에 가서 온종일 집안일하고 손녀 돌보는 게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지선아, 엄마도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엄마 병원 약속도 몇 달째 못 가고 있어.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이집 대기는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하은이는 누가 봐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제 어려움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든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다는 것은 이기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지선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못 산다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 일을 해줘야 한다로 들렸습니다. 지선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도 70살이야.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선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엄마 인생을 빼앗는 거네요. 지선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엄마 편하게 사세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뒤돌아봤습니다. 근데 엄마 기억하세요. 나중에 엄마가 힘들 때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제 것을 찾겠다는 게 이기적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선이한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돈이 적었나요? 돈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으로 도움을 준 거야.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도 나중에 저희 도움 받으실 텐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도와줄 테니 지금 우리 일을 하라는 것.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갈 걸세. 다른 방법을 찾아. 어머님, 사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책임하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외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신을 잃으면 하은이를 진짜로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삶을, 제 건강을.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지선이와 민수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계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서 진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선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두고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문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섞인 말들이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와달라는 말. 하지만 그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선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편지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눈치 본다는 이야기, 하은이가 매일 외할머니를 찾는다는 이야기, 마지막엔 다시 와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어디에도 제 마음을 헤아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사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저는 돈으로 계산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만뒀는지. 지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사흘만 와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드릴게요.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고 싶었다는 것을,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다는 것을. 3주째 되던 날 사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선이가 회사 그만뒀습니다. 사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육아랑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이가 회사 그만둔 건 내 탓이 아니잖니. 너네들이 선택한 거지.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한 게 문제였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사위 민수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지선이가 회사 그만뒀다나 봐. 그게 나 때문이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너를 당연하게 여긴 게 문제였어. 너한테 의지하기만 하고
스스로는 아무 준비도 안 했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찾겠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가 저를 당연하게 여긴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맡긴 게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선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매일 남편과 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하은이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제 시간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처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평온함을, 제 시간을, 제 존엄을 다시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거라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손녀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고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 작은 시작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이제야 제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동작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지난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수채화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꽃을 그렸습니다. 하늘을 그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풍경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흰 도화지에 색이 번져나갈 때마다 제 안에 있던 답답함도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되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동창 모임을 다시 나갔습니다. 정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미안함을 사과했습니다. 순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예전엔 늘 뭔가 짓눌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또 지선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와 함께였습니다. 손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머리도 길어지고 키도 자랐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외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 굳게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엄마. 지선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하셨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이제야 딸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선아, 엄마가 너희를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엄마도 존중받고 싶었어.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야. 알아요, 엄마. 지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민수 씨랑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놀러 갈게. 지선이와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순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지선이네가 이제 어린이집에 하은이를 보낸다고요. 대기가 풀려서 자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민수가 재택 근무 날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요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끔 손녀를 만나고 딸과도 대화하겠지만 예전처럼 제 전부를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피곤한 얼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70세 정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삶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 시간도, 제 건강도, 제 행복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건강도, 마음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요. 저는 70세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연함으로 포장된 무례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힘드셔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